들을수록 공부가 되는 본격 시사 클래스 뉴스 공감 오창익입니다. 뉴스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뉴스를 저희가 운영하는 까닭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기만 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 김정아 기자가 간추린 뉴스에서도 소개해줬는데 한겨레 편집국장이 보직 사퇴를 했다고 그러고요. 아직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진 않은 것 같은데 당사자죠. 9억 원을 받았다는 기자 석진환 편집국 신문 담당 부국장인데요. 이분은 조금 전에 파면됐다고 합니다. 6억에서 9억으로 늘었군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6억인데 예. 금요일 어제전가 SBS 보도에서 9억이 나오면서 본인도 인정한 것 같고요. 네. 김기만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배 사건이 끝이 없네요. 네. 정말 유구무원이다 할 말이 없구나. 네.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인데요. 지금까지 저는 언론사에서 6억, 9억 이런 돈이 기자간에 오갔다는 얘기도 금시초문이고요. 네. 특히 검찰 기자단의 이 카르텔, 외부 장벽이 높기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그렇죠. 법조 카르텔만큼 법조 기자 카르텔도 법조 강하다. 법조 기자단이 정식 현사가 아마 23개밖에 안 되죠. 네. 다른 데 안 받아줍니다. 네. 그만큼 뭘 따지고 이러는데 그런 꿍꿍이 수가 있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고 비참함을 느낍니다. 우리 문희정 평론가. 저는 지금 밝혀진 연루된 언론사가 토탈 4개잖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그렇죠. 네. 그런데 한겨레만 공식 사과를 했고요. 네. 나머지 언론은 중앙일보, 네. 한국일보, 채널A. 네. 네. 국민에 대해서 또는 언론사로서의 어떤 책임을 통감한다는 식의 내용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이거 자체가 지금 사실 언론은 아직까지도 불특정 다수에게,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래도 뭔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데 지금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냥 언론사 기자들은 언론사라는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네, 그 직장인들 다른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킨 거고 아마 본인들은 저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일 때문에 정말 한 가닥이나마 언론사에 기대를 갖고 있었던 국민들, 예를 들어서 한겨레 정말 거의 그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정말 위기감을 느낍니다. 네. 절벽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벼랑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절벽에 서 있다는 게 이를테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절벽에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도 과장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중요한 지렛대가 언론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언론사가 내는 보도마다 이거는 혹시 뒤에서 무슨 물밑거래가 있었길래 이런 기사가 나오지? 이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쓴 기사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그게 합니다. 자연스러운 결과겠네요. 그렇죠. 김기만 대표님 보면 그동안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쭉 보도가 나오면 어떠셨어요? 그 일반적인 부패 사건과 달리 이게 굉장히 그 대선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사건이기도 한데요. 뭔가 좀 신문에서 관리된다라는 작년에 실제 그런 사건도 한번 있었고요. 네네. 좀 그런 느낌이랄까 이런 건 좀 있었죠. 네, 느낌은 있었는데 일단이 확인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골프 치러 가면 기자들한테 적게 100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씩 용돈을 줬다는 것도 같은 기자들이 그러는 건 또 되게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하셨던 금시초문입니다. 도대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요. 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게 대한민국의 안전 안보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한번 지나갔는데 이게 엄청난 뉴스를 낳네요. 도대체 김병주 씨인가요? 민주당 국회의원 간첩설까지 나오고 정신없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팩트로 확인되는 건 북한 무인기가 왔는데 대한민국의 대응은 어처구니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용산에 안 왔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왔다는 게 확인됐고 이런 건데요. 일단 김기만 대표님.
예, 저는 북한 무인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보도를 쭉 지켜보면서 네. 이 무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안보 참사다. 안보 참사. 네. 네. 그런데 이건 또 다른 그 시각으로 보면 거짓말의 향연이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는 항적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용산에 왔느냐 안 왔느냐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는 비행 금지 구역이 나오더니 이제 500m 반경에 무슨 경호 지역이 또 네. 그리고 이제는 간첩설이 나오고 지금 뭐 오늘은 또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못하는 이유가 본회의에서 하게 되면 기밀이다. 다 국민들한테 누설된다. 지금 뭐 아직 안 나온 기밀이 또 있나요? 그러면은 국민이 더 알아야 할 고통받아야 할 그런 기밀이 있나요? 전 좀 너무 지나치게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저는 이번 무인기 보도를 보면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유독 우리 언론들이 취재를 참 안 한다. 기자들이 참 취재를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받아쓰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군의 받아쓰기, 그 다음은 대통령실의 받아쓰기,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 의원들의 어떤 말들을 쌍따옴표로 써가지고 받아쓰기를 하면서 결론은 또 정쟁으로 몰고 가요. 이거는 민주당 의원이 잘했네.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래서 서로 정쟁으로 번졌네. 이런 식의 어떤 보도를 끌고 가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본질은 우리 군이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했고 이거는 안보가 구멍이 뚫린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정쟁으로 활용하는 이 정치인들 참 나쁘다. 아우 이게 또 시끄럽네라는 식으로 국민들이 언론 보도만 따라가다가 아우 난 속 시끄럽고 난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고개를 돌리게끔 의도하는 보도들이 저는 계속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의도적이다. 언론의 네. 보도 태도가. 게다가 조금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안 넘어왔냐라는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가짜뉴스고 거짓이거든요. 이거 조선일보도 사실은 사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정부는 북무인기가 서울을 넘어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면서 휘젓고 다녔어도 알지 못했다. 이거 거짓입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 6월 9일에 무인기가 추락한 상태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언제 넘어왔냐면은 5월 2일 다시 말해서 황교안 며칠 차이로 일주일 차이네요.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을 때 넘어와가지고 얘가 돌아다니다가 추락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러면 사실 이거를 전 정부 때도 못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번 정부의 잘못을 눈치고 넘어가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식의 보도를 내놓을 수 있는지 국민들은 사실 그렇게 보면은 또 여당 야당 싸우는구나 또 정치적 싸움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에 구멍이 뚫리면 왜 뚫렸는지 살피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살피고 다음에 뚫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살피는데 지금 분위기는 니 탓이요. 네. 그 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둘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예. 아니 뭐 언론이 둘 다 심판입니까? 여야가 똑같다. 예, 예. 네. 저는 언론의 이 심판 어떤 역할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해요. 우리 방금 전에 네. 언론이 제대로 언론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기자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자기네들끼리 했다는 게 이번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기자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언론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만은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정부의 방공망이 뚫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언론이 제대로 한 번은 보도를 해줬어야죠.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죠. 상황이네요. 그냥 양씨양비론 뭐 네.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런 식이면 다음에 또 뚫리는 거 아닙니까? 장담할 수 없는 지금 대통령께서 거죠. 수차례 걸쳐서 전쟁론까지 뭐 이렇게 네. 꺼냈지만 지금 뭐가 하나 보완되고 있을까요? 시일이 걸릴 거고 네. 지금 당장에 무슨 뭐 이스라엘에서 장비를 수입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일 거고 전 답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으로 잠깐 갔다 올까요? 미국에서 하원 의장을 뽑는 게 우리에게 뉴스가 됐던 적은 별로 없는데요. 그냥 대충
정해져 있는 게임인 것 같은데 요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다. 아주 험난한 선거 선출 과정이었는데 문평론가님 어떻게 네. 된 일이죠? 자, 지난해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222석, 민주당이 212석, 10석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원 의장은 보통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케빈 메카시라고 이 공화당의 원내대표가 자신이 이제 하원 의장의 꿈을 오랫동안 꾸고 있던 네. 분이에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1월 3일 날 회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 하원 의장 선출에 실패를 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 공화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란표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 20명 정도 되는 초강경파 의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보수적인 굉장히 사람들. 보수적인 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연방 정부의 해체를 요구할 정도로 굉장히 극우로 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연방의회 활동을 하나요?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아이러니한. 예. 트럼프보다 더한. 그렇죠. 트럼프보다 더한. 아. 그래서 사실 이 하원 의장 선출을 할 때 의원들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메카시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 보이잖아요. 네. 이 총 15번까지 1월 7일 새벽 1시에 통과가 됐는데 15번의 투표에 걸치 안 되는 동안 가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는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이 초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해 주는, 그러니까 자기 걸 많이 양보한 선에서 겨우 하원 의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20명 정도 되는 극우 공화당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성공한 거네요. 엄청 글자 성공했어요. 장사를 잘한 거네요. 대표적으로 성공한 게 네. 그 하원 의장을 탄핵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의원 숫자가 1명입니다. 아. 원래 5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원 의장이 되기는 했는데 이분 과연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네. 그게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메카시 이제 하원 의장이 됐죠. 네.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예, 근데 이 지금 이제 아까 문 평론가가 말씀하신 대로 네. 1승 14패 아닙니까? 네. 14번 치고 네. 15번째 말이 14패 됐는데 네.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대중국 정책만큼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초당적인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 에독 커미션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중국으로 가는 수십만 개 일자리를 반드시 되찾아오겠다.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새로 선임된 메카시 하원 의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만은 뭐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승리하겠다라는 중국 포위 정책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지는 미국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문평론가. 네. 네, 메카시 의원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호위무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거든요. 네. 비록 이제 공화당 내에서는 조금 온건한 쪽에 속하긴 하지만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미중 무역 전쟁 그때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를 떠올려 보면은 우리가 중간에서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메카시 의원이 정말 강하게 지금 사실 민주당 수준보다 더 강하게 대중 강경 노선을 추진한다라고 그러면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미국이야? 아니면 중국이야? 친미냐 친중이냐 줄을 똑바로 서라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그걸 강요할 수 있죠. 네. 예. 근데 대한민국 지금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잘한다 이런 생각은 저만 그런지 잘 안 들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다수 국민이 그럴 겁니다. 아이고. 브라질 대통령 선거 끝났고 룰라 대통령이 취임했는데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 다시 뭐 전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랑 대통령국을 습격한다는데 이건 습격했죠. 네, 예. 어떻게 보세요? 금방 풀릴 사태겠죠? 지금 룰라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소나루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하고 그 시위대는 상관없다라고 계속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브라질 입장에서는 지금 분열된 민심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불복 시위를 폭력적으로 벌이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속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제 더 심각한 상황까지는 안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룰라 정부 지지를 확고하게 표명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나쁜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룰라 대통령이 갈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원 하원을 지금 뺏기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룰라가 세 번째 지금 임기인데 그렇죠. 이 세 번째 임기를 성공적으로 끝낸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이다라는 네.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룰라이기 때문에 헤쳐나갈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관측하는 예. 사람도 많고요. 네. 자, 두 분과 함께한 정직한 뉴스였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김기만 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네.